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문제 위주로 엄선했습니다. 1번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요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지 않았던 파트인데 이런 것들이 간간히 변두리에서 한 번씩 국가고시 튀어나옵니다.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 여러분 항상 문제를 푸실 때요.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면서 푸는 연습을 하세요. 1번 지적 보상.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이런 게 우리 교재에 있어요. 요건 뭐야?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서 지금이야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지만요. 과거에는 노인한테 정책 자문도 하고요. 기록물을 등록하고요. 많이 물어봤습니다. 노인이 보유한 그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그런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하도록 지원했어요. 또 경제적인 보상? 65세 이상 노인들 지하철 공짜 아닙니까? 공공시설이나 이용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럼 노인의 날을 지정했어. 이건 뭘까요? 정치적인 보상? 맞습니다. 정치적인 보상이에요. 어버이날, 노인의 날 이런 날을 지정해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정해 줘야지 민간에서 지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자유적인 보상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도적인 보상은 있어요. 제도적인 보상. 뭐가 있을까요? 사회보장제도 있잖아요. 소득 보장해주고 의료 보장을 해줍니다. 또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것으로 여가활동하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죠. 그래서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에는 정치적인 보상이다. 2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일단 노인 부양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예요.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란 얘기죠.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부모 자식 그 세대를 분리합니까?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세대 통합을 증진합니다. 세대를 통합한다. 이렇게 옆에다가 쓰면서 여러분 문제 푸셔야 돼요.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요양원 가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 노인 복지 원칙에서 뭐 배웠어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 독립의 원칙 배웠잖아요. 시설 입소는 우선시가 아니라는 거.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 이런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노인, 나 자신도 준비해야 되고요. 자녀나 가족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나라에서 공적인 부양도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뭔가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노인 부양 문제는요. 국가에서 많이 주도해줘야 된다. 5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지금 52개의 항목이 있어요. 더 늘리면 등급 판정 더 어렵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안이 아니라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어요. 노인 부양 문제의 그 해결 방안 첫 번째로는요.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 협력적으로 병행해야 되고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합니다. 세대 갈등을 조절한다. 이런 이론을 알아야 이 문제가 다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 대처해야겠죠? 본인이 준비하고요. 자녀가 도와주고요. 또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성인 자녀가 근거리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이거 뭐죠, 여러분?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부모 자녀 관계가 수정 확대 가족이 많이 나오고 있다.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건 원래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가족인데 그 의미가 수정되고 확대되었다. 그냥 근처에 살면서 같은 동에 살면서 옆동 아파트에 살면서도 부모님을 보살핀다면 이것은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나갔어요. 둥지가 비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다. 3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급여 유형은 여러분 급여가 월급인가요? 서비스죠. 그쵸? 혜택이에요. 우리가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한다. 휠체어, 전동의자 이런 거를 제공한대요. 이게 어떤 서비스일까?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럼 재가급여잖아요. 복지 용구 제공하는 거 재가급여 중에서 뭐예요? 기타 재가급여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재가급여 5가지 뭐가 있었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의 서비스가 바로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하는 거였잖아요. 일정 시간 보호한다 하면은 주 야간 보호고요. 일정 기간 보호한다 하면은 단기 보호예요. 4번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급이 없어요. 그래도 노인들이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등급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1번 노인복지관. 저희 엄마 아빠도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하시거든요. 요거 가능한 거 아니야? 일단 표시하시고요. 방문 간호. 이거 뭐예요? 이거 재가급여잖아요.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노인 요양시설. 다 요거는 재가급여. 노인 요양시설. 이거는 시설급여 아닙니까? 얘네는 다 등급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거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 있었죠? 공동생활가정. 요 차이는 뭐예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입소자가 10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공생은요, 입소자가 9인 이내여야 돼요. 규모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집에서 그냥 생활하듯이 그룹홈으로 9명 이내로 받으니까 소규모니까 조금 더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조금 더 불편하고 뭔가 의료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면 요양시설로 갑니다.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10인 이상이다 하면은 요양시설이고요.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9인 이내이다 하면은요, 공생, 공동생활 가정이다. 요것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노인복지관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노인복지관 또는 경로당, 노인교실, 건강한 사람들이 취미생활이나 친목도모하고 정보 교환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등급이 없어도 갈 수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복지제도를 물어봤어요.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다 주는 건 아니고 하위 70%만 준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다. 뭘까요 여러분? 1번 국민연금. 모르겠어. 2번 기초연금. 모르겠어. 3번 주택연금. 이건 아닌 건 알겠어. 4번 고용보험. 5번 산재보험. 여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요 이거 뭐예요? 사회보험이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이 강제로 뛰는 보험이 바로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더라. 소득 기반으로 안정을 지원한다? 뭔가 연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중에서 뭘까요? 국민연금은요, 퇴직 후에 연금 받는 제도예요. 과거에 회사를 다녔어야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이 국민연금을 냈으면은, 나중에 회사 그만둬도 받을 수 있는 거다. 기초연금은요, 65세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령연금이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65세 이상 노인한테 1인당 얼마 줘요? 지금 25만 원으로 올랐죠? 25만 원을 줍니다. 과거에는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18년도부터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요, 만 65세 이상이고요.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고 한다면은 주는데 부자는 안 줘요. 가구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에서 70% 이하만 준다 이겁니다. 이런 거 잘 모르겠는 건 여러분 한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한테 돈을 준다, 생활 안정을 위해서 준다, 이건 바로 기초연금이다,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의 대상자는 이 서비스의 대상자,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요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고시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보기를 일일이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뭘 봐야 돼요? 65세 이상이냐, 65세 미만이냐,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은요, 질병명이 상관이 없어요.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그냥 다 줍니다. 다 오케이예요. 교통사고 환자 괜찮아. 결핵 환자도 다 줘요. 하지만 65세 미만일 때도 주는데 어떨 때? 노인성 질환이라면 다 주는 거예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일 경우에는 준다 이겁니다. 보자고요 여러분. 일단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65세인데 백내장 수술이 했다고 해서 뭐 거동 불편 나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모르면 세모.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야.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으면 이미 건강보험 혜택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대상자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탈락. 혈관성 치매. 노인성 질환이야? 일상생활이 어려운. 된다 돼. 65세 이상만 돼요? 65세 미만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발목이 골절되어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거잖아요. 6개월 이상 불편해야 됩니다. 60세 남자 틀렸고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사 폐렴약 먹고 있다고 뭐 다 일상생활 불편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50세는 일단 노인성 질환이 아니면 무조건 혜택 주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7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의 유형은 어떤 서비스냐 이거죠. 병원 외래 진료의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해서 공과금, 납부함. 여러분 이거 보면 딱 아셔야 돼요. 지금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어디예요? 집 밖이에요? 집 아니에요? 집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으면 뭐라고 있어요?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그냥 딱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했다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은 외출 시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쵸? 은행 가고 관공서 가고 병원 가는 거,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함께 나가는 거, 집 밖에서 하긴 하는데 함께 나가는 거 외출 시의 동행이에요. 그런데 대상자를 대신해서 공과금을 납부했다, 대신해서 약 타러 갔다, 대신 은행 갔다, 대신 물건 사러 갔다, 요양보호사 혼자 가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업무를 대항하는 거예요. 일상 업무의 대행입니다.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이게 바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그럼 여러분, 집안이라는 건 뭐죠? 그게 바로 일상생활 서비스 아니에요. 집안이라는 거. 취사, 청소, 정돈, 세탁. 근데 이 중에서 똑같이 일상 업무 대행인데 이거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장보기는 밥 하려고 장 보는 거잖아요. 취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장보기는 일상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뭐예요? 스킨십이 필요한 거는 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신체활동, 스킨십이 필요하다. 몸이 맞닿아야 돼. 구강관리,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목욕도움, 화장실 이동돕기 다 몸을 붙잡고 가야 되죠. 이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 안에 있다 하면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이다.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서 행동들을 한다 하면은 활동하는 거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8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급여 중에서 서비스 중에서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요거 한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이래서 문제 하나에서 알아야 될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답만 달달달 외워서는 변형 문제를 풀을 수가 없어요. 일단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재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은 어디서 나와요? 보험료.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우리가 낸 거. 또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국가 지원. 이게 바로 조세죠. 여기서 20%를 대준다. 그럼 나머지가 60에서 65%가 건강보험료에서 내는 거예요. 요거를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합니까?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비급여가 뭐예요? 보험 안 되는 거, 뭐 미용비, 이발비 이런 거요. 또 2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나 부담합니까? 복지연구의 대여, 기타 재가급여 뭐라 그랬어요? 15%라고 했어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것은 복지연구의 비용은 그럼 이게 기타 재가급여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재가급여가 15%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복지연구 비용은 이게 재가급여지? 그러면 15%다. 이렇게 한 단계를 또 이렇게 점프해야 됩니다.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시설급여가 20%고요. 재가급여는 15%죠. 이렇게 항상 틀린 것에 X를 긋고 맞는 것을 옆에 써가면서 문제를 푸세요.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맞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돈이 없잖아요.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요. 그거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5번 의사소견시 발급 비용이 본인이 몇 프로를 부담한다? 우리 이거 잘 몰랐어요. 왜 사이드에 있었으니까. 중요하다고 강조 안 했으니까. 하지만 요게 확실한 게 지금 답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요 20%를 부담합니다.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도 20%예요. 뭔가 진단서나 서류 끊는 거는 20% 내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보험료 또 국가지원 조세, 본인 일부 부담금,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몇 프로를 경감해줬었죠? 40에서 60%를 경감해줬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까지요. 9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집
안에 있으면 일상생활이라고 했어요. 집 밖에 있을 때는 뭐라고 했었죠? 개인적인 활동 서비스였습니다. 밖에 있을 때요. 그래, 집 안에 있을 때 하는 거 뭐 있어요? 청소, 주변 정돈, 취사 장보기, 세탁하기 이런 것입니다. 목욕 도우면 스킨십 하는 거죠? 이거는 신체활동이다. 병원을 동행하는 거 뭐였어요? 집 밖에서 외출 시에 동행,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구강관리, 스킨십 다는 거니까 신체. 의사소통 도움 정서적인 거죠. 10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번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이거 의료행위예요.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2번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상황에 따라 청구하는 건 아니었어요. 3번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항상 대상자가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4번 응급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틀린 거 없죠. 항상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한다. 응급처치 교육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치합니다. 항상 기도 유지해줬잖아요.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종결하면 이 대상자는 누가 돌봅니까? 대상자가 상태 변화 등으로 서비스를 추가해야 되거나 변경해야 되거나 진단이 필요하면요 신속하게 우리는 보고합니다. 누구에게? 위에 상사에게. 윗대가리라고 할 뻔했어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급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요게 답이지 뭐 다른 거 답이 될 게 있겠습니까? 11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산재보험이에요. 일하다가 손가락 잘렸어요. 일 못하는데 이 보험에서 나오는 돈을 채권자, 내가 빚쟁이야. 이거 양도하게 되면은 나 뭐 먹고 살아요. 안 돼요. 보험급여는요. 양도,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산재기 때문에요.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너무 짧죠. 1년 아니고요.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간 유효하고요. 퇴직했어도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요게 답이죠. 이게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4번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보험급여는요. 조세나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가 됩니다.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게 손가락 잘려가지고 내가 여러분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이 잘렸어.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세금 내야 되면은 나는 지금 인간의 기본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폐업이 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아니죠. 산재로 후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에 부도나고 폐업해도 이 돈을 산재는 지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2번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거 아닙니까? 단호하게 찾아볼까요? 1. 시설에 입소시킨다? 큰 소리로 훈계한다? 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이게 바로 단호하게 거부한다.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요것에 변형된 문제잖아요.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13번 노인 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한다. 생활비 제공을 중단한다?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보류. 2번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정서적인 학대죠. 그쵸? 이거는 쉽지 않습니까? 3번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한다? 이게 신체적인 학대예요? 이것도 정서적인 학대예요. 4번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요거는 경제적인 학대죠. 그쵸? 또 5번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정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야. 생활비 제공을 중단했어. 사실 신체적인 학대와 방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요 표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신체적인 학대는요.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요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건 바로 신체적인 학대라는 거예요. 내가 고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심장약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줘.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시켰어. 이거 신체적인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협하는 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임은요. 틀니를 제공하지 않았어.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를 방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식주나 의료, 물품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방임이에요. 치료 안 해줬어. 아픈데 치료 안 해줬어. 나 의식주, 집도 없고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입었어. 이게 방임이라는 겁니다. 방임은요, 만신창이어도 노인이 집 안에 있다 하면은 방임으로 보시고요. 유기는요, 만신창이인데 노인이 집 밖에 있어. 이렇게 답을 하시면 거의가 맞습니다. 유기는요,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다. 노인이 가출했어. 또는 노모를 시설에 입소시키고서는 찾아오지 않았어. 연락을 두절했어. 버렸어, 단절했어, 방치했어, 격리했어.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정서적 학대는 쉽잖아요. 성적 학대도 쉽고요. 경제적인 학대는요,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빼앗는 거, 그게 바로 경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항상 대상자가 우선이죠.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야 돼요.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실행하죠.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절차를 보고합니다. 3번 대상자와 위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 우리가 처음 요양보호사로 출근을 했을 때는 왠지 대상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가 한 반년 지났어요. 대상자가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내가 갑질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대등한 관계예요. 4번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복지용구는요, 구매 알선 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정보 제공만 합니다. 정보 제공만 해요. 유인하거나 알선해서 내가 수익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거는 윤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정보만 제공합니다.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좋죠. 뭐 틀린 거 없죠.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르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이 대상자가 표준화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중요해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항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죠.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말만 다르게 계속 국가고시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인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겠어요. 대상자의 의견을 묻고 시행하고요.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이 되면 보고하거나 신고하는 거지 확실시 되면은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합니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하죠. 왜? 법적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고요. 내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일하셔야 돼요.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 신고해야겠죠? 요양보호사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였어요. 15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사생활을 존중하고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하면 되겠습니까? 업무 영역 이외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세요.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틀린 거 없죠? 4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실제로는 감사히 받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요.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받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5번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고 했어요.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항상 교육은 받아라. 이게 답입니다. 16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직업윤리 문제 80문제 중에서 진짜 2문제 이상 꼭 나와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 받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방 전 대리 수령은 가능하지만 이 관절약 그냥 좀 대신 받아다 줘요. 이건 안 돼요. 항상 대상자 본인이 가서 처방을 받고 우리가 그 처방전을 약국에서 대리 수령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 자체를 대리 처방 받는 거는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거부한다. 이게 맞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2번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안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대리 처방 받는 거니까요. 다른 대상자의 관절약을 제공한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4번 생각해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이게 뭔 짓입니까? 5번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한다.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면 안 되고요. 타 기관에 의뢰하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모르겠으면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손목이 삐어서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 일단 삐었어. 그러면요.
또는 뭐 골절됐어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부목을 대거나 압박해 주거나 냉찜질하는 게 중요해요. 1번 손상 부위를 압박한다? 바로 답이 나왔죠? 2번 손상 부위를 내리면 부어요. 항상 더 올려줍니다. 냉찜질합니다. 3번 손상 부위 스트레칭. 삐었거나 골절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4번 고주파, 정규광선 이런 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직후는 항상 냉찜질 또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거, 고정하는 거, 그리고 냉찜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소화기계 변화, 소화가 안 되겠죠. 1번 위액 분비량이 감소된다. 답 딱 나왔어요. 이 타액 침이죠. 위액 분비가 감소돼요. 그리고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2번 식후 포만감 지연. 이게 잘 모르겠죠. 소화 능력이 저하되면은 가스가 차요. 변비, 설사, 구토 등 생기잖아요. 3번 지방 흡수력이 증가돼요? 감소되죠. 나이 먹으면 지방 소화 진짜 안 됩니다. 왜?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오는데요. 탄, 단, 지, 아트리, 리파제라는 게 나와요. 이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는 물어보는데 요양보호사에서는 이게 리파제다 이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지방이 소화가 안 된다. 지방 흡수력이 감소된다. 이건 나와요. 간의 약물 대사 능력이 감소되죠. 약물의 대사 능력 간 기능이 저하돼요. 약물이 잘 안 빠져나갑니다. 대사나 제거 능력이 저하되죠. 간에서 해독이 안 돼요. 해독 능력도 저하된다.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돼서 힘이 없어서 변실금 생기잖아요. 팬티 고무줄도 오래 쓰면 느슨해지는 것처럼 이 관략근도 느슨해진다. 긴장도가 감소된다. 이거예요. 19번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분비물이 묻었어요. 1번 대변이 묻은 하인은 소각합니까? 태워버려요? 별도로 세탁하면 되잖아요. 우리를 버릴 때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혈액이 묻은 침구는 쌀물을 찬물에 헹군다? 피가 묻었어. 혈액이나 체액이야. 일단 찬물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더운 물이에요. 찬물이 먼저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피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뜨거워지면 응고돼서 얼룩이 집니다. 찬물로 이거를 핏기를 빼고 나서요. 비누칠해서 세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삶아도 되겠죠. 3번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 세탁하니까 뭐 불리거나 부분 세탁하면 되겠어요. 4번 분비물이 묻은 침구 일반 세탁물과 함께 하면 되겠어요. 별도로 세탁하세요. 분비물은 별도로 세탁한다. 똥은 별도. 변은 별도, 변은 별도, 분비물은 별도, 비읍이요.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맞아요. 1일 1회 닦아도 되고 2회 닦아도 되고 3회 닦아도 되는데 하여간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이상을 닦아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흡입병에 우리 카테터라고 있잖아요. 카테터 그 고무로 된 관이요. 보통 일회용 쓰기도 하는데요. 재활용 쓰게 되면은요. 어떤 게 국가고시에 자주 나와요? 이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카테터를 물에 담가 놓는다.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세척한다.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잘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그리고 15분 이상 끓이죠.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린다. 그것까지 다 국가고시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20번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여러분 위궤양이 그냥 딱 나와야 돼요. 귀후보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답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서 속 쓰리고 상복부에 불편감이 나타난다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위궤양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위 점막에 손상이 돼요.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1, 2시 속쓰림과 상복부에 불편감이 온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또 위염이 있잖아요. 위염은요. 위염증이 생긴 건데요. 식사 후 3-4시간이 지나면은 공복이 되죠. 이때 명치 부위의 심한 통증이 바로 위염이에요. 위궤양은요. 헬리코박터균 새벽 1, 2시 이 얘기가 나야 됩니다. 밥 먹고 나서 아픈 거는 그냥 위염이에요. 협심증은 뭐예요, 여러분? 협심증은요, 동맥 경화에 의해서 이 심장, 관상동맥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서는 피가 안 통해서 심장이 엄청 아픕니다. 대상자들이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먹어요. 이거는 굉장히 타이레놀처럼 유명한 약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인 약은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보통 약을요, 물로 이렇게 삼키잖아요? 이거는 설화투여예요. 혓바닥 아래에다 넣으면 30초 안에 녹아버립니다. 심장 아파가지고 막 쓰러지는데 언제 물 찾아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회장님이 그 약을 빨리 막 혓바닥 아래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게 그
그 마누라가 회장님 죽으면 재산 갈취하려고 그 약을 못 먹게 막 버리고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약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그래서 협심증 대상자는요, 뭔가 지금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있어. 여러분, 빨리 니트로글리세린 그 약을요, 혀 밑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으로 녹여가지고 흉통을 완화시켜 주셔야 돼요. 대장암은요, 대장암 걸리는 요인이 뭐예요? 저자녀식이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자녀식이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저자녀시기를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자녀시기는 이제 섬유소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녀시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육가공식품 먹어서 대장암 걸렸으니까 섬유소 많이 들어간 자녀시기를 먹어라. 이게 바로 대장암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채소, 과일 먹어라 하잖아요. 담석증, 우리 교과서에서 이것까지는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담석이 생겨가지고서는 세균이 감염돼서 걸리는 병입니다. 췌장염, 소화기관이에요. 뇌분비기관이에요. 췌장이. 여기서 염증이 발생한 게 췌장염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위궤양 그냥 바로 가세요. 국가고시는요, 다 알아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만 보고 그냥 딱딱 답을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21번,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핵은요, 폐에 붙으면 폐결핵, 신장에 붙으면 신장결핵, 붙는 위치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집니다.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에요. 결핵은요, 균이에요. 세균성 질환입니다. 결핵균이거든요. 세균성 질환이다. 결핵 간균 해서 이렇게 막대기 모양입니다.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가 있다. 예방하는 게 아니고요.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폐결핵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좀 부작용이 많아요.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맞아요. 결핵약은요, 이 내성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항생제를 종류별로 한 주먹을 먹거든요. 그래서 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핵약 보통 6개월에서 2년씩 장기로 먹는데 간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더라. 4번, 치료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큰일 납니다.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몇 년 더 먹어야 돼요. 처방된 항결핵제는요, 임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내성이 생기니까 계속 꾸준히 먹어라. 이 부분 어디서 겹치는 거 느껴지셨나요? 고혈압약, 혈압이 조절돼도 멈추면 안 된다. 계속 먹어라. 그랬습니다. 5번,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난다. 그런 거 배운 것 같기는 해. 여러분 헷갈리시죠? 오전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오후에는요, 고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늦은 밤,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나면 열이 내립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열이 올라가. 그러다가 그냥 그 밤에는 내려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간다. 오후에는 고열이 나고요. 늦은 밤에는 식은땀이 나면서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이게 결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결핵에 걸리면요, 2주 이상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2주 이상 기침을 한다고 하면은 병원 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침 얼마나 했어요? 2주 넘었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그럼 결핵일 수 있으니까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죠.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2주 이상 기침이나 흉통이 있다, 가슴이 아프다 하면은 결핵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결핵 감염 대상자랑 접촉했어. 우리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야 되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잠복기가 있어서 바로는 안 되고요. 2주에서 한 달 이후 1개월 이후에 반드시 흉부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또 국가고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핵 걸린 대상자 우리 일 그만둬요? 아니죠. 보호장구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봅니다. 마스크 장갑 끼고 대상자 돌봐요. 22번, 적혈구 부족의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적혈구가 부족해,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빈혈이 오겠죠. 철 좀 들어라 아이씨. 빈혈약은 철분제는 비타민 C랑 함께 먹는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포인트이기도 했는데 빈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빈혈은요, 그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은 철분 섭취가 부족했을 때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이 옵니다. 빈혈 예방에 좋은 음식 여러분 아시는 거 뭐 있어요? 굴, 계란 노른자, 붉은 살코기, 콩, 시금치 이런 것들이 빈혈에 좋아요. 폐렴은요, 폐에 염증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서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좀 감소된다. 폐기종은요, 그 폐포가 파괴돼서
굉장히 막 배가 부어요. 불규칙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뇌경색, 막히는 거잖아요. 뇌혈관이 막히는 거. 또 터지는 거는 뇌출혈이죠. 뇌졸중의 종류인데요. 이 뇌조직이 괴사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하면 뇌경색이에요. 동맥경화는 뭐예요?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혈관 내부가 좁아진다. 혈관에 이렇게 지방이 쌓여 있어요. 이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죠? 혈관벽이 굳어졌죠.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단단하게 굳었다 이거예요.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 산소 공급을 못하고 있다 했을 때 빈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23번 만성 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호흡을 제한하겠습니까? 침호흡과 기침을 격려해서 기관지 내에 가래를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음식을 뜨겁게 해서 제공합니까?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 너무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요,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는 게 좋겠다. 3번, 창문을 열어서 찬 공기로 환기시키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찬 기후, 습한 기후는 피해야 돼요. 호흡 곤란 시 앙하의 자세, 앙하의가 똑바로 눕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곤란하면 무조건 상체를 올려줘요. 좌위 반자위요.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증제를 사용하게 한다. 무리가 없는 답이에요. 기관지의 만성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들다. 이게 바로 만성 기관지염이에요. 이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가 나옵니다. 끈적끈적한 고름 가래가 나와요.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이렇게 가래를 배출시키고요. 담배 피우시면 안 되고 공기청정기 좋습니다. 24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당뇨 하면은 여러분 뭐 있어요? 다음다식 다갈 다뇨 체중 감소 발기부전이 있습니다. 그쵸? 발톱은 일자로 깎는다 이렇게 딱 떠오르셔야 돼요. 국가고시는 키워드를 머릿속에서 딱 떠올리는 자가 고득점도 나오고 무조건 합격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막 꼼꼼하게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보다는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소변 배설량 증가, 딱 맞죠. 오줌 많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다뇨, 오줌을 많이 싼다. 그리고 갈증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엄청 목 마릅니다. 다음, 많이 마신다.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많이 음료수를 먹고, 많이 밥을 먹고, 계속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다뇨, 오줌을 많이 싼다 이겁니다. 음식 섭취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수분 섭취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먹습니다. 감각의 민감성은요? 증가할까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 인민감 국가고시에 나왔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도 민감해져요.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소변에서 당이 섞여 나온다. 오줌에서 당이 나오는 게 당뇨병입니다. 어떤 거 먹어야 돼요? 복합 당질 먹어야 돼요. 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잡곡밥, 생과일, 생야채 먹어야 됩니다. 밥 먹고 30분이나 1시간 뒤에 당이 차 오르기 때문에 그때 운동해야 돼요. 당뇨병 발기부전 있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발톱은 뭘로 잘라라? 일자로 잘라라. 중요해요. 저혈당을 주의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밖에 외출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두통 있고 시야가 막 몽롱하면서 배고프고 어지럽다고 하면 저혈당일 수 있으니까 가방에 있는 사탕을 먹이거나 오렌지 주스를 먹여서 당을 확 올려줘야 돼요. 외출 시에는 복용 중인 약과 그 사탕 같은 것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됩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인민감 감소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내려주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혈당을 내려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민감성이 감소하니까 혈당을 내려주지를 못하고 계속 혈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25번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관상동맥은요. 이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와서 심장 근육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산소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흉통이에요. 사진 볼까요? 이 관상동맥은 대동맥으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혈액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혈관이고요. 흉통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하면은 심장 하면은 흉통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26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다공증은 왜 생기죠? 일단 나이 먹으면 많이 생깁니다. 여자들은 폐경이 오면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갑자기 골다공증이 심해져요. 일단 자외선 차단? 비타민 D, 햇빛 받으면 생긴다고 하잖아요. 햇빛 많이 받아라. 2번, 저체중을 유지해야 돼요. 골다공증은요,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일 때, 폐경일 때, 호르몬이 부족할 때 많이 옵니다. 또,
체중 부하 운동을 제한합니까? 골다공증에는 체중을 부하해서 근육량을 키우는 걷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항혈전제를 장기 복용했어. 이거는 뭐 딱히 상관이 없어요. 또 비타민 D 함유 음식을 섭취해라. 그리고 비타민 D 주사가 산부인과 가면은 뭐 한 번에 놔줘요.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저도 맞았어요. 골밀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냥 한 방 딱 맞으면은 3개월 갑니다. 약 먹기 귀찮으니까 주사를 맞았어요. 이게 한 4, 5만 원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져가지고 골절이 쉽다. 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넘어졌어. 그러면 고관절 골절이 많이 오잖아요. 노인들 고관절 골절 되면은 뭐 6주씩 누워 있다 보면 그 이후에는 다시 걷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어떤 거 나와 있어요? 노인은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걷지 못한다. 이런 충격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사실 여자들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 오고 그리고 나면 움직이지 못해서 결국은 코줄 꽂게 되고 상태가 굉장히 급속히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고는 낙상을 주의해야 되고 골다공증을 관리해야 된다. 걷기 운동도 1시간씩 하고 비타민 D도 먹고 칼슘도 많이 먹어야 된다. 칼슘은 뭐랑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비타민 D랑 같이 먹어라. 철분제는요, 철 좀 들어라의 C, 비타민 C랑 함께 먹어라. 그래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에는 걷기를 해라. 또 골관절염에는 수영을 해라. 이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27번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를 옳은 것은 운동 능력을 저하시킨대요. 1번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된다.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 혈관에 막 저항이 돼. 피가 세게 가. 이게 바로 심혈관계의 특성인 고혈압이에요.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를 옳은 것을 골라야 돼요. 노인은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된다. 그게 바로 고혈압이다. 노인은 고혈압 진짜 많습니다. 2번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된다. 감소되죠. 신체적으로는 다 나빠지는 거예요. 폐활량이 줄어들으니까 이렇게 쉽게 숨이 차죠. 3번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해요. 감소하죠. 굳어지죠. 4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됩니까? 감소되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고 균형 능력 떨어져, 조정 능력 떨어져. 그래서 잘 넘어진다.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해요. 감소합니다. 추간판이 오그라들면서 키도 줄어들고요. 근긴장도 저하, 근육량 저하, 운동 능력 감소, 또 뭐 엉덩이나 허리 피하 지방만 증가하는 그 거미형 체형이 돼요. 팔다리는 삐쩍 마르고요. 그죠? 노인의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신체적인 특성은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된다. 폐 조직의 탄력성은 감소한다. 유연성은 감소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도 감소하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 인민감 기억하시죠?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합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해요. 28번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증상은 1번 감정 조절을 못한다. 감정 조절 못하는 거는 되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감정 조절 너무 안 될 때 너 되뇌만 거졌나봐 이러거든요. 감정 조절은 되뇌이다. 2번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이거 치매 아닙니까?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가 있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습니다. 뭐 우울증, 뭐 불안, 망상, 환각 등이 있어요. 또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는 좌뇌가 손상됐을 경우에 우측 마비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고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실어증이 발생합니다.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요런 경우는요. 시력이 장애가 오는 거잖아요. 뇌졸중이 왔을 때 시력 장애가 있습니다. 손해 손상만 보게 되면요.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요게 답이에요. 손해가 손상되면은 균형 감각을 상실해요. 몸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 그리고 어지럽다. 그래서 운동 실조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운동 실조증이라고 또 따로 국가고시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해서 몸의 균형 감각이 상실돼서 넘어진다. 이게 바로 운동 실종증이에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린다. 이건 다 손해가 망가져서 그렇다. 29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내분비계 변화는 당뇨병이 온다고 했어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그냥 딱 알 수 있으시죠? 일단 내분비계 변화는요. 기초대사율을 감소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합니다. 인슐린의 분비량이 감소돼요. 인슐린은요.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췌장에서 분비되고 있거든요.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 주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데 이 민감성이 감소하니까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 그래서 당뇨병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증가하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 예전에는 살이 많이 안 쪘는데 똑같이 먹어도 살찌잖아요. 갑상선 호르몬 증가하지 않습니다. 뇌하수체 크기 증가 아니에요. 공복 시 혈당 수치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 30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서방제가 뭐예요? 서서히 방출되는 정제약이다 했어요. 서서히 방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 분쇄하면은 빨리 방출되겠죠?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분쇄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먹으면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사로만 놓는다. 그래서 장염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굳이 코팅한 이유는요. 장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무사하게. 그래서 분할하게 되면은 약효가 저하됩니다. 분할성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가 있다? 있으니까 쪼개어 복용할 수가 있어요. 5번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좋습니까? 자몽주스랑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31번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치매 대상자들이 영양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2번 배변 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너무 좋죠. 서혈등이 활발해 좋아. 잇몸에 맞는 의치를 꼈어? 적당하죠. 시력 교정용 안경 썼어? 너무 좋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안정적이에요. 32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 전에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킵니까? 운동 금기 질환이나 투약 상황 뭐 이런 거 확인해야겠죠.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한다. 좋습니다. 3번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합니까? 낮은 수준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강도를 올리고요. 준비 운동은요 10분 이상. 근육 손상은 방지해야겠죠.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하는 거 좋지 않아요. 자세를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금하라고 했습니다.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취침 전에 직전에는 운동하지 않는 게 숙면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현재의 운동 수준을 평가하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33번 요양보호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왜 기록을 할까요? 1번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기 위해서 2번 기관의 예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맞죠? 다른 대상자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문제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고요. 표준화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 일을 그만둬도 이 대상자가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이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법적 문제 발생했을 때 회피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된다. 또 시설장이나 관련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또 어떤 근거나 기준이 되겠죠. 34번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요. 보고에는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었잖아요. 1번 서비스의 비용을 결정합니까? 우리가 보고한다고 비용이 결정돼요? 2번 시설장의 직무평가. 3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를 측정. 4번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설명.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의 협력. 요거 맞죠?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대상자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하게 되면은 대상자가 후유증이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또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대상자가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구두 보고, 급할 때 구두 보고하죠. 그다음에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기억하세요. 35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1번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대리 작성 안 됩니다. 19세 이상 성인 본인 스스로 무조건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2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3번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인 안락사와 같지 않아요. 19세 이상 성인이면은 누구나 작성은 가능하잖아요. 자신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요.
무의미한 치료는 하지 않겠다. 나 그냥 자연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뭐 안락사에 굳이 비교한다면은 소극적인 안락사지 적극적인 안락사는 아니라는 거. 4번 혈액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됩니까?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심폐소생술 안 하죠. 혈액투석 안 하죠. 항암제 투여 안 하고요. 인공호흡기 착용 안 합니다. 수혈도 안 받아요. 다른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을 다 받지 않습니다. 또 5번 혈액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이 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 중단 안하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통증 완화제, 진통제죠. 그리고 영양분 공급, 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 공급, 산소 공급입니다. 영양분 공급, 그 다음에 물 공급, 산소 공급, 그리고 이 통증 완화제, 우리 뭐 타이레놀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우리 암기하기 쉽게. 타이레놀에다가 영양분이 밥이죠. 밥에다가 밥, 물, 산소는 중단하게 되면은 그냥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통증 완화제, 타이레놀, 밥, 물, 산소는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시스템을 확인하면 작성 여부를 열람할 수가 있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진통제와 수분 공급, 그리고 뭐 밥 주는 거, 요거는 계속 공급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어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